자,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대단해요, 하여간에. 시장의 흐름 보시면. 오늘도 방송국 갔더니 1억쿵 말이 많습니다. 시장 언제 바닥이냐, 언제 돌리냐. 개뿔이나 시장 지수 바닥이고 아니고 뭔 상관이 있어요. 파생상품 매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지수가 강해야 종목군들도 긍정적이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는 게 옳아요.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3,000포인트 위쪽에 우리나라 환산지수로 3,000포인트 위쪽에 있는데 우리만 이렇죠. 미국 쪽의 선물도 지금 일본 끝나고 나서 일본이 1%대 낙폭이 있다 보니까 일본 끝나고 나서 미국 쪽의 선물이 0.3%까지 반등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가 좀 돌리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에코프로가 이제 저점 대비 100만 원은 지킬 거야 이런 흐름 그런 기준에서 이제 돌리고 그러다 보니 지수는 일단은 어찌됐든 2차 전지가 시가총액 10위 수준에 꽤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지수 낙폭은 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 우리 종목이 지수 관련 주들이니까 이제 지수 관련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어떤 업종군에서 견인해주고 방어해주고 견인해주고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방송국에서 또 나온 얘기가 언제 바닥이냐부터 어쩌고저쩌고를 말씀드린 게 지금처럼 좋은 장이 어딨냐. 긴축의 우려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긴축의 우려감과 중국발 애플 쪽의 악재, IT가 두들겨 맞았지만은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흐름인지를. 응? 긴축을 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다. 체감 온도가 나쁘실 수는 있지만 지표가 모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줬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축소를 시키더라도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이다라는 거는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렸을 때 정점이 아니고 그 금리가 최정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2006년 6월에 정점의 금리가 이제 5.25%였단 말이에요. 5.25%에서 멈춰 있다가 도저히 그 금리로는 어렵다. 라는 인식이 조금씩 형성되는 과정 속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서브프라임의 영향으로 리먼 브러스가 파산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 베어스턴스가 먼저 파산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서브프라임이 불거지면서 2007년도에 불거진 서브프라임 때문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럼 지금이랑 반대잖아요. 지금 거꾸로 긴축한다 그러면 조정이고 금리를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홍수를 본물 터져가지고 범람하고 있고 아니라고요. 정확히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렸고 그 금리를 내린과 동시에 2007년 10월에 글로벌 시장은 전부 정점을 찍고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그 10월달 2007년 10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인가요? 김정일 잠깐만. 저도 이제 막 헷갈려. 체력도 안 되고 김정일 뭐라고 불러야 돼?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하여간에 두 분이 악수를 하죠. 그게 정확히 2007년 10월 2일일 거예요. 역사적인 날. 그때 포스코가 아무 이유 없이 6% 강세 그리고 마감 동시 효과에 아무 이유 없이 6% 추가 강세 그렇게 해서 12% 강세로 끝나면서 그날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죠. 의미 있는 날. 그룹주들도 회장님의 기일이다. 그날은 주가가 안 빠져. 농담이 아니라 마음대로 했죠. 그게 이제 개선돼서 선진시장의 절반짜리 선진시장 지수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료방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그 시황, 금리와 환율이라는 그 시황, 그럼 긴축이라는 내용에 오늘 만약에 조정이 있었다면은 그 긴축이라는 내용의 시황 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 전혀 악재가 아닌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는 기준이다. 근데 시장은 왜 빠지냐? 아니 개뿔 물 얼마나 빠졌어요? 난리가 난다라고 했을 때 시황이 어떻게 빠져요? 시장이 하루에 1% 2% 빠지는 거지 최소. 응? 그리고 그간 초강세를 띄었던 IT가 조정을 받겠다는데, 물론 이제 애플은 별도예요. 애플도 뭐 초강세죠.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니까. 어? 그 애플의 초강세가 일단 뭐 중국발 애플폰 쓰지 말랬다며 아이폰. 응?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 심리,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그러면 주력주 기준에 아니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뭐 종가에만 들어 올렸든 뭐 뭔 짓을 했든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시장 대비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야 힘들어요. 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전히 시장 대비 강세입니다. 2022년 9월 말 10월 초가 글로벌 증시의 바닥이거든요. 그 기준 대비 여전히 강세입니다. 개인들에게 떠넘겨준 물량이 있나요? 없어요, 사실상. 어? 없다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하이닉스입니다. 수급이 꼬여졌어요. 오늘 뭐 말 같지도 않게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게 뭔 짓거리냐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오늘 2차전지 뭐 소폭의 반등이 나왔다. 그거 죽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기억에서 지우세요. 지우시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놓고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시장은 누가 견인한다? IT가 견인한다. IT가.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지금 하이닉스의 흐름 월봉입니다. 시장 지수 30% 오를 때 주도주는 10배씩 오른다 그랬잖아요. 2003년부터 2007년 고점 찍을 때까지 글로벌 경기가 매우 좋았고 그때 기준에 510포인트의 지수가 2000포인트 때까지 300% 오르고 조선주가 주도주였죠. 정확히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얼마? 33배 올라옵니다. 15,900원에서 55만 5천원 시가총액 3위. 그게 주도주예요. 그게 주도주인 거예요. 그런 게 주도주인 거예요. 차화정 랠리 때 시장이 2000 넘기던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그것이 다시 돌려져서 시장이 150%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150% 올라올 때 15배 올라온 15배 올라온 업종군이 차화정 기준에서 화학의 LG와 롯데케미칼이 13배, 14배씩.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기아가 14배 올라옵니다. 그게 주도주예요. 그리고 지금 먼 옛날을 안 보셔도 돼요. 이 흐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당연히 같이 움직이겠죠. 반도체니까.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를 사실상 갖다 붙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결국은 요번에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5월 달에 엔비디아가 탄력을 받을 때 그러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6월 달에 넘깁니다. 5월에 탄력받고 6월에 넘기는데 그 흐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테슬라고 테슬라는 조금 이따 비교해드리고 이게 하이닉스 깜짝 놀랐네. 그렇게 해서 5월 이후에 하이닉스가 똑같은 흐름을 연출을 해요. 요거 나중에 차트 조금 조절을 해야 돼요. 그냥 기간 막 잡아 당겨가지고 자르면 안 되고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월봉 차트는 어떻게 비교를 했어요? 2020년 이후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월봉 차트를 비교 차트로 넣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더 장기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맨 처음 만들어 놓은 거 보시고 다시 만들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의 기준에 있어서 요 칸도 그래서 똑같이 가야 돼요. 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4개월 동안의 흐름에 마지막 8월의 기준에서 음봉 떨어지고 돌린 건데 얘는 음봉이 여기까지 떨어졌었어요. 시가총액 1조 미만까지. 1조 달러 미만까지. 그랬다가 돌린 거예요. 굉장히 강한 위치죠. 저 위치에서 요거 이렇게 눌렸다고 시덥지 않은 그 시황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 시덥지 않다는 시황이 뭐예요? 와 긴축을 해가지고 와 IT가 밀리고 아우 진짜 시끄러워서 듣기도 싫어 아주. 그래요 안 그래요? 저걸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저걸 조정이라고. 결론적으로 우리도 뭐 사실상의 그러면 요 고점들을 넘겨야 되는데 이걸 넘기면 바로 우리도 3,000포인트예요. IT가 유독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못 간다라는 기준이 사실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시가총액이 2,000조 조금 넘긴단 말이에요. 전체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이 400조, 440조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좀 줄었을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400조를 넘기죠. 420조. 얘가 80조. 그러니까 24%가 두 종목이 24%.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쪽이 12만 9천 원? 아니 왜 12만 9천 원만 넘겨야 되나 사실. 더 가야죠. 지금 수급 논리나 이런 거 봤을 때 13만 원 당연히 넘겨야 되고 15만 원 못 넘기고 있을까? 넘겨야 되는 게 오라요. 그럼 3,300인 거야. 그런데 얘가 15만 원 가고 삼성전자가 9만 원. 9만 원은 왜 못 넘겨? 아니 화폐 가치 훼손된 거는 화폐 가치만 훼손되고 얘네들은 주가가 못 오르나?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짜장면값 8,000원에서 10,000원 됐잖아요. 그만큼의 흐름 물론 보여지는 매출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니 그러면 그 정도로 삼성전자를 논할 정도면 삼성전자 자사주익 소각 14%한 거 그런 것도 다 따져야지. 굉장한 저평가 상태고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흘러온 그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여기에 놓여져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나라 자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다른 업종들 못 갈 수 있는 업종은 많아. 예를 들면 조선 업종이 아니 배를 더 만들면 어떻게 해? 바닷물 넘쳐갖고 일본 깔아앉으면 어떻게 할 거야? 농담해라. 2005년도에 선복가행이에요. 배는 수명이 최소 2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최소. 그리고 30년. 그럼 2025년까지는 선복가행의 그 물량을 소진시킬 수가 없어요. 70년 초반의 화랑기 그리고 그것이 30년이 넘도록 노후 선박을 해체를 못하고 계속 썼다고. 경기가 제한적이어서. 그러던 것이 이제 중국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 정확히 2002년 하반기부터 해서 물동량 증가하고 2003년부터 수주가 발주가 되기 시작해서 조선 쪽에 30년 만에 업황우조였던 거예요. 그걸 5년을 갖고 왔어요. 조선주를 우리가. 응? 그렇게 해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몇 배? 10배, 33배. 그 수익을 다 잡아먹고 나왔다고. 거기다 ELW를 병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천억의 그 운영자금이라는 부분. 응?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의 위치가 시장 대비 약하냐 이거야. 얘네가 지금 바보냐 이거야.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안타깝고 아픈 거는 삼성전기. 그래도 얘도 수급도 그렇게까지 벅차지 않아. 그리고 바닥에서 저 윗꼬리는요. 비석형 영망치형은요. 바닥에서. 저거는 굉장히 강력한 반전의 신호예요. 다만 우리는 별 3개짜리를 보는 거고 이거는 별 2개 공식적으로. 그리고 IT 우리가 보는 또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대로 해서의 IT 뭐 SDI 삼성 SDI 빼고요. 그쪽 2차 전지로 붙여놓는 거니까 그 IT의 기준에 LG전자가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서 좀 짜증이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이 IT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IT 업체들의 펀더멘탈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뭐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따질 이유도 없고 응? 그잖아요. 저 파란 색깔은 전부 2차 전지고 빨간 색깔은 IT와 자동차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가 누구예요? 올해 들어서만 하이닉스 2,800만 주 7억 2,800만 주 곱하기 4%에 가까운 삼성전자는요 기간이 0.5% 미만의 매도 그래서 쌍끌이 안 뜨는 거예요.
외국인은요 4% 가까이 매수. 근데 그 4%가 하나 마이크론에 단기간에 편입한 5% 이런 것보다 월등히 크단 말이야. 뭐가? 얘네는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가 33%, 외국인이 54.9%, 5%. 아니 그러니 뭐 유통 물량이 뭐가 있냐고. 그 중에서 그런 상황에 4%를 뺏어가는 거예요. 현대차도 여기 없죠. 현대차가 원래 1위였어요. 쌍끌이. 근데 기간이 소폭 매도야. 일부. 외국인은요. 4.5% 매수예요. 2억 1,100만 주짜리에 900만 주 가까이 매수했단 말이야. 850만 주 이상. 하여간에 4% 이상. 그 주가는 꾹꾹꾹 늘려서 5월 이후에 정체 상태에서. 실적은요. 사상 최대차. 그러니까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거나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 쪽에 지금 사실은 수급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툭 하고 건들면 쭉쭉쭉 나오는 거야. 툭 하고 건들면 쭉쭉쭉. 근데 거래 터지고 밀리고 거래 터지고 눌렸는데 글로벌 시장하고 이렇게까지 디커플링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유럽, 일본, 우리나라는 똑같이 움직였다고. 미국이 더 잘 움직였죠. 왜냐면 걔네들은 뭐가 있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 물량을 태워 넣은 거고. 응?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고점도 거의 똑같이 넘기고.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서 이격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만큼의 이격, 이만큼의 이격, 이만큼의 이격. 얘하고는 원래 이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유럽 초록 색깔은 유럽, 검은 색깔 일본인데 얘네 다 사상 최대치 돌파 이후에 눌림. 얘도 뭐 다우도 지금 3,000포인트 위쪽에 흐름이에요. 환산지수로. 근데 뭐 우리나라만 못 간다? 아니 무슨 뭐 소설을 쓰고들 앉아 있어. 여러분들 말고. 시장 왜 그래? 그러면 뭐 온갖 뻥은 다 갖고 와. 응? 그래 이게 긴축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주가가 밀리니까 악재인 것처럼. 긴축이 왜 악재야? 경기가 좋아져서 긴축을 하겠다는데. 그랬더니 오늘 방송국에서도 방송 관계자분이 아니 양적 완화하고 경기 부양해야 좋은 거 아니야. 경기 부양이란 얘기가 나오면 다 죽는 거야. 지금 금리 다 때려 올려놨는데 여기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한 방에 제로 금리 만들 거예요? 여기서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순간 경기가 정점에 달했구나. 그렇게 해서 제로 금리로 내릴 때까지는 시장은 박살. 그 제로 금리 설정시키고 거기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뿌려대기 시작하면 경기 살리겠다고. 그러면 그게 최저 바닥. 그럼 거기서 또 공격적으로 매수. 그러다 금리가 정점에 달해. 금리 인상의 우려감 뭐 어쩌고저쩌고. 개뿔이나 금리 인상 우려감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흘리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금리를 다 잡아서 올려놓으면 그 금리가 이제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는 사이에 어떤 뭐가 골마 터지든가 뭐 코로나 같은 게 뭐가 좀 터지든가 이렇게 해서 금리를 슬슬 내리기 스타트를 잡으면 그게 이제 정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공포감을 가져갈 때 아니라 매수라니까. 그 경험치나 그 데이터를 방금 올려드렸잖아요. 뭐를? 방금 올려드렸잖아. 시장 대전망 해가지고 7월 20일자에 벌써 이미 6월 30일짜리 이미. 그러니까 시장 하나 잘 보고 대처를 하니까 이게 지금 패닉 상태에 놓여진 게 아니죠. 이런 주가 흐름에서 우리는 2차 전지로 이따만큼 50% 이상 비중 채워서 7월 말에 전량 정리. 지금처럼 피눈물 안 흘리고 2차 전지에 물렸어요. 50% 손실 났어요. 이렇게 안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니 뭐 한미반도체도 마지막에 정리 잘 됐고 포스코 DX까지 우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왜 마인드 컨트롤을 못 하시냐 이거예요. 왜 마인드 컨트롤? 응? 여러분들이 선택한 윤정두가 우리 내부자들 잘 들으세요. 이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정두만큼 바보처럼 활동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어디 뭐 수익률 대회 SBS 우리 용이 한용이 같은 친구가 2016년도에 우리 회사 연구원이었죠. 주식 아예 몰라. 증자가 뭔지도 몰라. 지금은 조금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증 하나 있고. 소형 잡주하다가 윤정두 따라서 대형주 하면서 지금 SBS 잘하고 있죠. 와우에서도 잘하고 있고. 응? SBS CNBC에서 대신증권하고 수익률 대회를 했다고요? SBS CNBC에서 대신증권하고 수익률 대회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수익률 대회 수익을 누가 만들어줘? 윤정도가 다 만들어줬지. 대형주 가지고. 그거 그 타이틀을 자기가 실전 투자대 1등 했다고 그런 타이틀을 써먹어요. 우리 용이가. TM 200명 돌려가면서. TM 200명이면 한 달에 매출하면 수십억이 나와요. 그럼 수십억을 다 순이익이냐? 그러진 않지. 어찌됐든. 그 7,681%라는 세계 기록을 갖고 있으면 우리 윤정도는 그걸 활용도 못하고. 방송 경력 가장 우리나라에서 방송 경력 1위잖아. 1위. 응? 저보다 활동 오래되신 분이 두 분 있다고요. 두 분 계세요. 두 분. MTN은 없어. MTN 뭐 나리네님이 뭐 자기가 뭐 1세대 뭐 1세대야. 그분도 매경에서 주가 조작에 연루돼가지고 추풍령 날라갈 때 다 날라가고 그러던 양반이지 무슨 뭐 그러다 이데일리 매출 안 나와서 MTN 옮겨서 자리 잘 잡으신 거고 메이저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 양반은. MBN에 계시다가 MBN에서 그 증권 사업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다 싹 날려버리고 변방 돌아다니시다가 어찌됐건 뭐 와우에 한 분 계시고 누구라고 김정수 소장님 누구라고 말씀 뭐 드려도 뭐 무국 선생님 그리고는 없어요. 저보다 오래되신 분이 지금 현역 활동하는 분 중에서 그런 프로필 자체 공중파 다 나간 그런 프로필 자체를 다 썩히고 있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프로필 아침에 뿌리는 것도 너무 축소화시키지 말아요. 우리나라에서 KRX 한국거래소 KRX에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강연회를 하는 거는요 전무후무합니다. 제도권 인사 아니면은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2005년도에 불러가지고 윤정도 강연회를 시키는데 그게 진짜 대표적인 실제 강연회를 불러서 초청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시황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꼭 들어보세요. 예전에 유료 강의 자료에 다 들어가 있었고 그 여기 있네. 이 스팸 전화들 아주 자 여기서 보실까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니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하고 뭐 그냥 이다운 아나운서가 전문가 모양 딱 해가지고 둘이 나가면 그냥 뭐 자료 준비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가죠. 그 먼저 번에 제가 자료도 보여드렸고 2005년도 원고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우리 그 기준에서도 여러분들 교육 자료도 보실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 이런 기록이 없어. 그리고 그 NH 그룹 계열의 선물사가 있어요. NH 선물인가 투자 선물인가 하여간에 거기서 주관했던 수익률 대 1위. 그러니까 파생 수익률 대 1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단 말이야. 파생 상품의 1위 또 주식의 1위 그게 7,681%는 우리나라 기록이고 없어. 뭐 세계 기록이지. 전 깨지지 않을 거고. KBS, MBC 뭐 공중파 다 나갔고, 우리나라 경제 TV는 싹 다 나갔고, 전부 뭐 시청률은 다 1등 찍었고, 매출 한국경제 TV 10년 동안 매출 1위 자리 놓쳐본 적이 없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SBS, CNBC 종목군 자체가 남들 다 쓰레기하고 있을 때. 제2대 진검승부, 제2대 진검승부, 윤정도 주식투시형 전부 이게 윤정도 회사지 무슨 NC소프트, 하나솔 케미컬 다 1조 이상짜리 하고 있을 때 저 쓰레기 종목군들 저걸 가지고 1등 했다고 또 올려놔요. 윤정도는 이런 1등이 아니야. 이런 1등이 아니고 실제 대회고 요게 증권선물거래소죠. 그때 당시에 KLX예요 이게. KLX 홈페이지에 팝업창 그때 캡처하는 거고 요 보도자료들이 이렇게 나가 있었고 많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투고한 거부터 투고를 기고 월간지 주간지 뭐 이런 데서 인터뷰 따고 아우 그런 거 하나도 마케팅 안 하죠. 그래 저걸 마케팅할 것도 아니고 교육 자료들이 여러분들 그 유료 회원님들은 진짜 이 교육 자료 다 받으셔서 공부하세요.
능동적이시면 좋겠어. 어제 새벽 5시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 무료 방송도 듣지 마세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무료 방송 들으셨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만큼 기타 법인을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는 기타 법인이 쓰는 겁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그램 매매는 영향력이 거의 없으니까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근데 그 친구가 매출 1위를 했다니까. 한국경제TV에서. 지수 이번에 조금 올라온 거 가지고 파생해서 뭐 10배 수익 냈다. 파생 10배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옵션이어도. 만기일이 껴있지 않는데 어떻게.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료 방송 듣지 마세요. 그게 아예 독약이겠더라고.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독약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야간 방송 4시간에 띠를 출연진을 저희 쪽에서 제가 다 섭외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문사 대표님, 또 대형 증권사 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뭐 경제평론가 이런 분들을 다 저희 비용을 들여. 왜냐면 출연비 드려야 되잖아 사실. 뭐 그냥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또 미팅을 해야 되고 내일도 미팅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사업권을 통째로 갖고 와서 그래요 지금.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케이블 경제 TV의 사업권을 그냥 통째로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케이블 경제 TV를 인수하려다 보니 아차 싶더라고. 괜히 자칫 잘못 인수했다가 예전에는 한 2, 30억이면 되는데 지금은 한 80억, 100억 불러요. 제일 밑에 단에 있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잘못 인수하면은 저야 주식만 알지 무슨 뭐 경제 TV 광고나 채널 관리나 이런 거는 할 줄 모르잖아요. 할 줄 모르는 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력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주력이 제일 지금 벅차 있는 것이 LG화학 부분의 주력에서는 사실은 그 주력 비중을 놓고 따졌을 때 이 LG화학 부분도 바닥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립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도 있고 한데 실적 범위나 펀더멘탈 상으로는 전혀 또 문제가 없죠 이쪽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펀더멘탈 상으로도 포스코홀딩스도 철강이잖아요. 철강의 PER이 보통 일반적으로 철강 PER이 일반적으로 4배에서 6배 사이에서 움직여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4배에서 6배. 하여간 남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 PER이라는 건 업종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치가 보통 10배 정도에서 PER이 형성된다. 좀 화랑일 땐 12배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 이런 거고 IT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성장주니까 좀 더 PER이 높겠죠. 그 높은 것도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 대형주 기준에 오버슈팅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뭐 14배. 근데 적자일 때 기준이거나 이럴 때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합적인데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지금 실적의 기준에서 LG화학이 뒷받침돼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홀딩스도 뒷받침돼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목 다 이게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업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 두 종목이 얘는 철강의 위주에서 실적이고 2차 전지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 요인이고 얘는 2차 전지 실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했어도. 그리고 여기에 지주 성격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게 얘의 요 자회사의 지금 현재로서의 시가총액 81.84%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감안해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가 제일 벅차긴 한데 얘도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는 유지하면 대처한다. 그리고 얘는 우려할 이유가 제한적이죠. 뭐 많은 뉴스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업황이 정점이다. 아니 그럼 얘네만 정점이야? 이게 사상 최대치 실적에 올해 우리나라 영업이익 순이익이 1위예요. 시가총액이 1위인가? 그래서 주력주는 펀더멘탈 위주로 먼저 보고 그 다음 대처한다. 그래서 결론은 어제 이제 야간에 옥돌종 선생님 질문 주신 것을 우리 앞방 선생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그 부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이런 종목 계속 갖고 있었으면 수익인데, 예를 들어서 또 포스코 DX 계속 수익인데 왜 중간에 자르게 하고 재편입하고 그래서 재편입 못했을 때 놓치고 아깝고. 근데 반대급부로 이수페타시스나 하나마이크론이나 오늘 종가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또 예를 들어서 루닛의 경우에 우리가 오늘 잘 견뎌내고 결과가 돌려줘서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8%까지 밀려 내려가는데 안 자르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다만 8%까지 밀려 내려갈 때 어떤 명분을 잡아놓고 대처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처럼 남을 이건 뭐 비하거나 평가 절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2차 전지 전체를. 이 종목은 특정해서 갖고 있지는 않았죠. 우린 포스코 퓨처엠을 갖고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8조 원의 거래대금이라는 게, 또 이 4조 원의 거래대금, 이 4조 6천억을 거래대를 찍고 고점 대비 10% 밀리는데 안 파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최소 10% 위쪽으로, 또 15% 위쪽에서 무조건 오버슈팅이니까 꺾이면 차익 실현한다의 기준이 원론이 있어요. 2% 움직이다가 밀릴 때 차익 실현한다. 그러지는 않아, 솔직히. 오버슈팅 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주력주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근데 결론적으로 이때 잘라냈으니까 지금의 나머지 종목, 이때 이후에 7월 26일 이후에 8월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여요? 8월 말 기준에 21일부터 해서 포스코 DX가 폭등. 그리고 저 고점 찍고 8월 초순에는 그래도 한미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추가적인 흐름, 그 흐름들의 수익 범위를 잡아냈잖아. 그리고 다른 거 다 기억해서 지워졌다 해도 포스코 DX 21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23일부터 또 25일 날 하루 문자 막 그냥 10대통씩 그렇게 내보내면서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다 가지고 오고, 확정진 수익보다 지금 한 10% 올랐나? 10%도 안 돼. 56,000원대 전량 정리했을까, 포스코 DX. 그걸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 범위에 8월 31일 날 또 9월 1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9월 1일 날 하나 마이크론의 상한가, 루닛의 상한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범위가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마이크론도 들어갔지만 지금 29,000원이라 좀 짜증스러운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버거진 상황이 HPSP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이수페타시스 너무 많이 밀렸어. 비중이 하필이면 처음에 다 똑같이 들어갔다고 쳐도 그러면 커버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쪽의 집중 범위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압축을 못 시켜드린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 날 또 보면 돼요. 얘네가 월등하게 세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 그잖아요. IT가 과도하다고 표현을 해드렸으니까. 누적적으로도 그래요. 수급이. 얘야 원체 많이 올라왔고, 이런 친구들의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 누적적으로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결론은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손실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압축해서 가지고 갔고, 지금처럼 이제 뭐 포스코 DX나 뭐 가장 최근 걸로만 놓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쪽의 수익 범위들을 전부 뭐 맨날 그 070으로 오면은 맨날 그 뭐예요, 그 통신 가입하라고 오고, 귀찮아. 스팸을 걸어도 계속 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그래서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이 흐름들, IT와 자동차의 흐름들까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다 해석하고 마인드 컨트롤 해 나가셔야 된다. 얘네들을 잘라서 지금 당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끝내주니까 얘를 잘라서 들어가겠다는 거는 비중을 일부 조정해서 들어갈 수는 있더라도, 얘를 정리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그러면 방 안에서도 계시잖아요. 매매가 원활하셔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나는 이거 위험하니까 조금만 밀리면 손절할 거야. 수익도 좀 제한적이야. 그러다 보면 뭐 수익도 제한적이지만 나는 원금을 지킬 거야.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주력 포트폴리오가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럼 그런 분들께는 농담이 아니라 종목 검색기가 월등히 필요한 거지. 검색기 기준에서 대처하시면 나오는 종목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종목군들은 뭐가 아무리 많은 자산 들어가도 다
빼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는 종목 위주로만 뽑아낸단 말이에요. 단기 변동성 종목이라서. 거래 대금 뭐 1위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력주의 설정 범위 그대로, 그리고 현재 주력주의 포스코 DX와 이스페타시스가 변동성 종목 두 종목을 넣어놨어요. 원래는 그렇게 넣지도 않는데 이스페타시스 5월 말에 넣어서 6월 포트에 넣어놨던 것이, 그게 이제 재미를 갖다 표현하면 안 되고, 그게 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8월 말 대비 8%가 순실로 돼 있죠. 주력주에서는. 어제 그 옥돌정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변동성 종목에서 일부 조금씩 요 손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조금만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포스코 DX도 뭐 어찌됐든 2주 동안의 변동률이 70-80% 이상, 거의 뭐 따블이 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뭐 일주일 뭐 거래일수로 7거래일 기준에서 바닥 대비해서는 이만큼, 그리고 16만 원부터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치면 그 16만 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 2번 했죠. 전량 차익 실현 2번 하고 밑에 다시 잡고, 이번에만 일부 차익 실현에 재편입을 위로 잡았고, 위 호가해봐야 뭐 1-2% 위쪽에 잡은 건데 뭐 같은 자락이었죠 거의. 어쨌든 그 흐름에서 지금 뭐 3% 손실이 작은 건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100% 기회가 있다. 이 포트를 갖고 있음으로써 에코프로 BM처럼 50%가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더블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포트에서 그래, 이 상태에서 내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럼 한번 싹 다 팔고 정리를 해서 대처를 해도 97%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97%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면은 수익 범위로 바로 들어선다고. 근데 50%가 깨져 있으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들어올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얘 뭐 어떻게 할 거야, 막말로 얘기했잖아요. 누적적인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 뭐 대박 월등하다 그럴 수는 없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 오늘 프로그램에서 오늘도 보셨잖아요. 3만 주를 막 위로 쏴버려, 한우가에. 3만 주를 시장 가격으로 사버려. 3만 주를 60억을. 개인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그 60억을 위로 샀던 거를 밑으로는 안 가겠어요? 예를 들면은 아니 매도는 안 나오게 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오늘 하루에 0.6% 개인들이 뺏겨서 고맙긴 하지만, 개인들에게 뭐 물량 넘길 때 뭐 이렇게도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잘 수익 내다가 한 방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비중 조절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늦었더라도 손절을 하는 거고. 이거 이런 데서 15만 원 찍고 내려올 때 정리했잖아요. 견디다 밑에 내려가서 또 10만 원 미만에서 또 정리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라니까 그 다음에 매수에 나와도 못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돌렸지만 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포스코 DX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 얘 정리해서 그럼 포스코 DX로 압축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DX에서 수익을 내다 보니 이런 때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었던 거고, 이런 이후의 흐름에서라도. 들고 왔더니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메타버스 지금 얘기 쏙 돌아갔잖아요. 다날이라는 애들, 이런 친구들 메타버스 해가지고 난리 나고 하루에 거래되고 2,500억이죠. 얘 1조를 넘겼어요. 1조를. 7천만 주짜리 18,000원까지 땡겼으니까 1조를 넘겼잖아요. 거래대금은 좀 많이 터져? 수급은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거 안 보여?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비율은 개뿔 코딱지만큼 들어온 거야, 저거는. 그러고 나서 비율이 들어왔다고 이거 견뎌보자. 죽어버리잖아, 다. 뭐가? 거래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이때 당시에 관심을 안 받았겠냐고요. 그죠? 수급 범위도 그렇고. 근데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이래요. 여러 가지 얘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종목이.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 종목이 우리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어쨌든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 11일자에
포트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보시죠 이거예요.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기 지금 많이 뭐 버겁고 힘겹지만은 이 삼성전기 하이닉스는 실적이 뒷받침되네, 업황이 개선되네,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네. 그렇다면은 시간과의 싸움뿐이 아니네.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특히 유료방 들어와 계시면서 주력만 가지고 기도합시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변동성 매매를 넣은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얘를 넣어드리면 안 돼. 그냥 주력만 넣어놓고 변동성 매매는 따로 빼놔야 되는데, 계좌 수익 범위를 윤정두도 나쁜 윤정두가 마케팅하려고 저렇게 넣어놓는 거지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기준에 포스코 DX는 그나마 뭐 전월 대비해서 괜찮은데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완전히 추풍낙엽이에요. 근데 무조건 갖고 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또 5월 말에 편입해서 뭐 200%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이니까 뭐 자신감 갖고 막 덮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저평가 아닙니다. 이제는 고평가고, 또 12% 매집된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매집된 물량도 없고 다 팔았죠 대부분. 심사숙고해서 요건 대처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IT가 공식적으로 40%, 얘까지 한다면 45%, 그리고 자동차가 공식적으로 3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준인 거예요. 얘도 가져가야죠. 그래서 100% 기준에 나는 주력을 70% 채우고 하면 70% 채우시고, 나머지 30%에서 10%뭐 현금 갖고 가시든, 나머지 20% 지금 장에서는 현금이 몇 프로가 좋을까요? 그럼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현금이 50%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50% 현금 갖고 갈 거예요? 그럼 오늘 만약에 바닥 대비 돌렸는데, 예를 들어 오늘 지수 돌렸는데 이게 바닥이라고 오늘 왕창 샀어. 내일 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내일은 거래가 없는데 뭘 빠지긴 뭘 빠져. 안 빠지지. 현금 비중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의 기준에서 추세적인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이 경기, 글로벌 경기가 윗방향이다. 그렇다면은 윗방향에 맞는 전략을 꾸리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감당되실 만큼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라는 거지. 제가 뭐 지금 장은 30% 현금이 중요합니다. 아니, 시장은 개불 엄청나게 좋게 보는데? 그러면 진짜 윤정두가 혼자 개별 매매한다고 치면요, 속된 표현으로 나 혼자 개별 매매하면 난 매매 잘할 자신 있는데, 나는 100% 현금이야. 매일매일 100% 현금이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앱상승 나오든 말든 난 다 필요 없어. 난 매일매일 100% 현금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검색해 뜨는 종목 할 거예요. 그 검색해 별거 있나? 윤정두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일일이 조목조목, 조목조목 여기서, 자 오늘은 뭘 사지? 뭐 주력이 있는데 뭘 사지? 혹은 주력 없어, 100% 현금이라고 쳐도 막 창 많이 띄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창 많이 띄워놓는 게. 예 안녕하세요 해놓고 끊었어 얘가. 보이스피싱이죠 뭐 100%. 하여간에 많은 창을 띄워놓잖아요. 거기서 왜 띄워놓겠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막 뭐 전문가라고 하고 막 창 막 띄워놓잖아. 불필요한 거 왜 띄워놓느냐고. 아무것도 띄워놓을 것도 없는데 사실은. 어찌됐든 뭐 시간에서 한번 보고, 시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 따라붙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 포스코 DX가 소폭 움직이는데 거래가 더 터지면서 움직여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든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뭘 사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까? 에코프로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고르는 시간이 귀찮다는 거지. 피곤하고. 이걸 왜 고르고 앉아있냐고. 결론은 수식을 제대로, 윤정두 수식을 제대로 넣어놨더니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V1000인 거고, 너무 많아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으면 뭐 5개 다 사려는 거야? 이걸 또 여기서 또 분석해? 짜증나게? 그럴 바에는 그러면 이걸 지우고 13, 19 보는 거예요. 1300. 좀 더 위로 올라갈수록 종목을 좀 더 거르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종목 하나 나오네. 그럼 하나 사는 거야. 윤정두가 만들어 놓고도 윤정두가 못 믿으면 어떡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윤정두를 믿고 가입하셨으면은, 윤정두가 조목조목 따져서 종목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는 AI가 이거 다 끄집어내주는구나.
사실은 AI가 아니죠. AI는 자기가 생각해서 나오는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요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에 있어서 버겁지만 이제 그 냉정하게 보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기준이라면은 그 기준에 뭐 70%의 주력을 채우든 또 10%의 현금을 가져가시든 또 변동성 종목의 기준을 잡든 또 윤정도의 기준에서도 윤정도가 만약에 변동성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매매를 한다. 나 수익률 대 한번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11월 수익률 대 한번 나가고 싶은데 계속 말씀드리고 뭐 창피해서 뭐 어디 뭐 소액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요즘에 보면 뭐 1억 계좌 가지고 운영해서 막 수익률 대 있잖아요. 그거 나가서 농담이 아니라 보통 10주 하나에 10주 보통 2달? 그러면 2달 동안에 몇천 프로 한번 내버리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수익률 대에 나갔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1억이면 1억 그 돈 없다고 치고 신용 미수 그냥 풀로 때려가지고 수익률을 저는 이제 타이틀이 목적이니까 만약에 나가면 그렇게 해서 풀로 질러서 그러면 하루에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게 하루에 1억 정도면은 신용 미수는 7배까지 들어갑니다. 7배까지 들어가죠. 미수가 예를 들면 하이닉스 저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미수 5배 마감 베팅 말고 다음 날의 기준에서 월요일 날의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5배 미수가 5배 들어가니까 5배 들어가고 신용 2.5배 들어가면은 그러면 거의 7배 나와요. 그 7배 나오면 하이닉스가 이번에 얼마까지 올라서 9%인가요? 11%인가 9%? 9%라고 칩시다. 7배. 그럼 하루에 63%야. 맞나요? 7억 들어와서 1억 들면 7억 들어와서 9%면 7, 9, 63, 63%예요. 그러면은 1억 6,300 가지고 또 7배짜리 또 때리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래 막 터져 있을 때 삼성전자 막 6% 올라가는 날. 그러면 하루에 그때 얼마였다 그랬죠? 제가 200%라 그랬나요? 300%라. 그런 수익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결론은 변동성 매매를 하신다는 거는 계좌를 그러면 하나를 쪼개 놓으세요. 하나는 주력 놓으시고 하나는 쪼개 놓으시면 그쪽에서는 그냥 100% 현금인 거야. 종가에는 미래의 남들은 그냥 종가 베팅 다 그냥 현금인 거야. 그렇게 해서 현금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대금이 좀 나오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죠. 거래대금 안 나오는 종목에서는 자칫하다가 정리를 못 한단 말이야.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거나 음봉 떨어져 버리는 순간 그 계좌는 깡통이 될 수도 있죠. 신용 미수를 쓰게 됐을 경우에, 레버리지를 쓰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하시면 결코 나쁜 장은 아니에요. 결코 나쁜 장은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특히 이제 변동성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거래대금이 조금씩 더 확대될 수 있는 기존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그 주력에서 이 두 종목은 조금 뭐 리스크가 있다 보니 좀 비중을 이렇게까지 안 채워줘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기 추세 범위에 이제 현대 로템이나 이런 쪽 오늘 좀 많이 아쉽죠. 현대 로템도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도 이거 HD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리고 얘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우신 상황이 돼 있는데 그나마도 펀더멘탈상으로 뭐 원체 저평가라서 비중에 대한 부담이 제한적이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설명 드린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변동성 매매로 접근한 범위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21만 원입니다. 지금 21만 2천 원.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늘 벅찼는데 다행히 좀 잘 돌려놔서 24만 9천 원.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좀 짜증스러운 상황이 돼 있는데요. 얘 혼자만의 오늘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만약에라도 이 그 IT 쪽에서 윤정도 생각 이외로 굉장히 눌림폭이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거래가 둔화되고 눌림폭이 강하다 하면은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력에서 압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압축해서 뭐 예를 들면은 레인보우가 더 추가 강세를 띈다든가 그러면 압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루닛이 고점에 대한 부담 요인이 형성되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쪽 종목에 차익 실현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렇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엠텍이 2.5% 비중이 있고,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포스코 DX가 여기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설정하지는 않고 2.5% 비중 유지. 편입관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월요일장의 기준에서의 그 설정 범위는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리고 하여간에 강연의 부분은 인원이 그렇게 자리가 넉넉치는 않으니까 신청들 하셔서 HTS 버전 가져가세요. HTS 버전 뭐 나중에라도 받고 싶다고 그냥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HTS 버전을 활용하셔서 특히 이제 변동성 매매하신 분들은 종목을 어렵게 잡아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잡아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뭐 저는 1조 이상으로만 드리지만은 방 안에서 개별 매매하시는 분들의 기준이라면은 뭐 개별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센스가 뭐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여기 나와 있네요. 1조네요. 1조로 올라선 거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보면 유진 로봇이나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다 포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탈퇴 신호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종목을 개별 기준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죠. 다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200억, 300억 뭐 이러면 안 되고 터져 있는 종목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S1000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수 있겠죠. S1000에 오늘 아까 하나가 있었는데 꺾여서 나간 것 같아요. KG 케미칼이었나요? 이게 지금 여기서 재진입이 됐고, 재진입 가격이 얼마? 8,430원. 그러고 나서 9,430원이니까 한 10% 가까이 움직였네요. 거기서 이제 꺾여 내려왔으면 실질 수익은 한 5에서 7% 사이. 예? 거래대금은 2천억 이상. 시가총액은 6천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입 탈퇴 신호를 활용해서 대처하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준점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쭉 넘길게요. 하이닉스 오늘 130만 주 물량이 떠넘겨졌는데 순모식에 엄청난 물량이 떠넘겨진 건 아니고 0.2% 수준이고, 물량을 뺏어갈 때는 이렇게도 뺏어갔었어요. 자체적인 펀드멘탈의 악화는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제한적 변동률에서 이제 하방을 좀 잡아주기를,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기아 수급 범위 쭉 놓고 보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DX도 1억 5,200만 주기 때문에 저 물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저런 물량으로 이제 흥분해서 뭐 편입 설정을 잡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막말로 포스코 DX도 멋부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심사숙고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해. 예를 들어가면 왜? 한 방에 막 20만 주 막 때려버리니까 오늘 프로그램 보세요. 오늘 프로그램이 190만 주 거래됐다고 여기서. 프로그램 190만 주 거래돼서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 20만 주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한 방에 슈르륵 나가더니 마이너스 4만 주까지 이렇게 형성된 거야. 5만 주, 7만 주, 10만 주까지 마이너스가 있었네. 한시 넘어서 10만 주 때 15만 주. 어휴. 이게 감당이 되냐고 사실은. 어디 기준, 예만 기준을 잡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막 한 방씩 들어오면 10만 주씩도 들어오고 그래요. 이런 2만 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수 살 때 한 300만 주까지도 사잖아요. 하루에. 살 때 한 300만 주, 팔 때 한 200만 주도 팔아요. 날짜별로 보시면. 그래서 저렇게 수급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 50만 주가 들어왔다 나왔다 막 이래버리면 또 이런 날 200만 주씩 두들겨 맞으면 장대목 막 떨어지잖아.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상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1,000만 주 기준의 외국인들의 매도와 또 매수의 기준에서의 기관들 외국인들 합치면 320만 주죠. 32%가 외국인과 기관이 관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관여가 돼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주가가 지금 이 주가가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설정돼 있는 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최상에 계속 유지가 되고 추이 추세가 계속 형성이 된다면 얘는 2차 전지로 안 봅니다. 다만 2차 전지가
에코프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시장이 아주 뜨거운 감자잖아요. 100만 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 했을 때 정신 나간 어떤 친구는 이게 깨지겠어요 100만 원. 지가 전문가야 뭐야 뭐 무당이야? 뭐 펀더멘탈 분석을 해주든가 이거 거품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든가. 또 어떤 친구는 이게 뭐 거래량이 어쩌고 얘기하던 결국은 몰빵하래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명확하게 근거를 주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지만 우리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은 못하는 거예요. 고평가라는 거야. 꺾이는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래대금이 얘도 1이야. 얘도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3조, 4조까지 터진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좀 더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서 가격 반발력이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와준다는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여기도 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만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오늘처럼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면 월요일 날도 변동성 매매로 접근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5%, 그전에는 10%였죠. 꽉 채웠죠. 그런 맥락이 이해하시고 이소페타시스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거래도 급격히 줄어 있고 그리고 수급도 꼬여 있고 그래서 가격 반발력을 이용해서 정리할 거냐 아니면 오늘 장중에 루닛이 8% 빠질 때 어떤 신호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있다면 그럼 오늘 압축을 했을 겁니다. 월요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호가 있다면 그 종목을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발생된다면 그 종목에서 또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이동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인프라코어, 성화이텍 가지고 계신 분들 꼭 비중 알려주셔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꼭 물어보시고 오늘 영풍산업, 영풍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오늘만큼 또 믿어볼까 했더니 또 9%에서 이렇게 패고 나가. 이게 참 지저분한 친구들도 아니고 장중 40만 주 이상 매수, 1% 이상 매수했다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자는 거야. 프로그램 매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장 초에 뭐 아까 루닉 겪어보셨잖아요. 2만 주 이상 들어오다가 때리는 거, 0.2% 들어오다가 때리는 거. 근데 얘도 마찬가지 1% 들어오다가 때려버리죠. 이거 뭐야 이거. 외국인들 40만 주 이상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그걸 맹신하면 안 돼요. 저도 중간에 설명드리지만은 어설프게 그거 배우셔가지고 나 이대로 해야지 그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보시면 얘가 40만 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게 40만 주 이상 50만 주까지 됐나요? 50만 주 넘겼었네. 이러던 50만 주가 결국은 22만 주 매점 72만 주 거의 1.5% 1.5%를 사도 모자란 판에 고점에서 1.5% 때려버리니까 고점 대비 11%가 밀린 거예요. 그게 어느 종목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대형주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된 애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무너진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무너진 이후의 흐름에서. 무너진 다음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무너졌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다시 들어 올려주려나? 펀더멘탈이 안 되는 애들은요. 또 매집도 없어. 그런 애들은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수급 범위에 있어서의 기준점도 좀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또 포트폴리오 구성 올려주신 분들 말씀이 맞아요. 윤정도한테 주면 무조건 다 팔라 그래. 아이씨 그러니까 나 안 보여줄 거야. 큰일 난다니까 그러다가. 예? 그러다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 어렵고 나 이거 들어갔는데 나 너무 밀렸는데 그냥 나 이거 내가 혼자 한번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마지막 또 단추 누르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단추를 누를 거냐 말 거냐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응?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왜 팔아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 비중을 왜 여기서 조절해야 되는지. 많이 밀린 종목이야. 윤 정도로 혼내더라도 여기서 자르시고 이렇게 갑시다. 라든가. 비중이 이번에 너무 많은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라든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루닛의 공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스팸 관여인가요? 또 투자주의네. 이거 뭐 상관은 없어요. 스팸 관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뭐 혹시 공시가 있는지 볼게요. 혹시 뭐 단기과일 지정 예고나 이런 거. 그건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시장 조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하나마이크론도 결국은 뭐 프로그램 쪽의 기준, 그래 전체적인 흐름이 외국 기관 관여도 역시 본다 그랬어요. 관여도 기준에 83만 주 매수, 한 15%는 그래도 관여가 돼 있고 주가가 좀 밀려 있지만 자기 잘못은 아니니까. 그리고 HPSP도 뭐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참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변동성 매매에 뭐 한 축에 설정을 잡는 거예요. 그나마도 거래를 개별적으로 실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라. 됐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은근히 갖고 계시고 뭐 주성도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IT는 어지간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비중이 높거나 뭐 하여간에 하신 분들 말씀을 하세요. 나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그래서 아까 질문 한미반도체 주셨는데 일단 뭐 오후장 늦은 시간이니까 월요일날 보시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다 팔아야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다만 이제 팔려고 딱 팔았는데 뭘 사는 것도 애매하다. 응? 그렇다면은 뭐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응? 과하다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이들의 흐름은 결코 이들은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온다 할지라도 고점 못 높입니다. 2차 전지는 싹 정리.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테슬라의 기준 그런 흐름만. 그래서 이 기준에 말씀드린 내용이 자 보세요. 우리는 어제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저들의 흐름이 무너져 내려오는 에코프로 BM이 50% 깨져 내려오는 부분은 테슬라에서 답을 얻으셔도 돼요. 지금은 시장의 주도력이 IT지 테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체감 온도가 IT가 별로 안 좋고 실적주와 현대차의 흐름이 안 좋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아니야. 올해 들어서의 시장 등락 범위의 기준은 그들이 다 갖고 있고요. 6월 이전 거 뭐 보여드리면 뭐 하겠어. 이게 6월 포트고 이게 7월 포트입니다. 2차 전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비중은 실질적으로 50% 이상 공략을 했죠. 왜? 나오는 게 전부 2차 전지야 대부분이. 나오는 게 다 2차 전지인데 뭐 어쩌라고.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수익 범위들. 이거 보실래요? 이거 하나씩 설명해드려. 우린 2차 전지를 얼마나 열심히 매매를 했냐면 이걸 다 알아요. 얘가 25일이잖아요. 23일 날 5만 1,000원대였어요. 24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그게 6만 6천 원이야. 우리는 어디서 팔아? 그날 6만 6천 원 상한가의 절반 이탈돼서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상한가로 또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결론은 그렇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다음 날도 또 삽니다. 다음 날도 매수 사인 나오면. 근데 이제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아이씨 상한가인데 왜 팔아? 이러신 경우도 있죠. 사실 절반 정도 매매하시고. 혹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다 차익 실현했는데 이게 70만 원 가요. 70만 원, 96만 7천 원. 66만 원에 6만 6천 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9만 6천 7만 가버린다고. 26일 날 25일에 여기서 매수 사인 뜨잖아요. 24일 날 상한가 6만 6천 원 이후에 얼마나 속이 답답해집니까? 그래도 원래는 따라 붙어야 되는데 매수 사인 안 드려요. 왜? 여기서부터는 오버슈팅이니까 완전히. 왜? 그 전날 포스코홀딩스가 4조 5천억이 터졌으니까. 그게 왜?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니까. 그리고 고점 대비 10%씩 밀렸다가 종가만 돌렸으니까. 결국은 얘도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는데 유통 물량이 없죠. 얘도 대주주가 80%인가 그래요. 그래서 24일 날 상한가, 24일 날 상한가, 26일 날 상한가, 상한가 찍고 고점 찍고 96,700원에서 27일 날 하루 만에 7만 원이 깨져요. 그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얘요? 153만 9천 원 찍고 153만 9천 원 찍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밀려요. 얘요? 4.57% 뜨고 나서 이날 19.99까지 올라가고 원래는 41만 1,000원에 떠요. 캡처한 게 이 시간이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뜨고 어떻게 됩니까? 26일 날 정점이 58만 4천. 58만 4천. 얘가 9,700만 주 곱하기 58만 4천 주 해주면요.
시가총액 56조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 통틀어서 시가총액 몇위? 5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시가총액이. 얘 실적 아까 보셨죠? 개풀이나 무슨 2천억 내는 애가 3,600억 순이익, 내년에 6천억 내는 애가 60조 100배. 이런 애들 다 눌러놓고, 그러니 정점에서 이탈되면 저렇게 50%씩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거를 2년 냅두면은 에코프로가 700만 원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계시면 되겠냐고. 180조예요. 700만 원 가면은 180조가 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도 넘겨요.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우.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시라는 거고, 이것만 보여드리면 못 믿을 수 있잖아. 방송화면에 다 그 가격에 떠 있고, 26일 날도 또 떠요. 저가에. 거래가 원체 터지니까 1시까지도 떠 있었어. 근데 막 식은땀이 질질 나는 거야, 윤정도도. 왜? 이럴 때 고객 다 이탈됩니다. 왜요? 우리는 24일 날 포스코홀딩스가 고점에서부터 10% 밀려 내려오니까 20몇 프로 올라서 오버슈팅 제대로 나왔어. 4조가 넘게 터졌어. 근데 10% 이상 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안 갖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을 갖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고점 찍고 5% 빠져. 3% 5% 빠져. 그게 11% 12% 오르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주 또 친절하게 1.5에서 3%의 전량 차익 실현해버려요. 이거는 과열이다. 응? 결국은 그리고 나서 25일, 26일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매수 사인은 추가적으로 안 드렸어요. 지금은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로도 매수 사인 드리잖아요. 위로도 드렸잖아. 차익 실현 단가 위로도. 이때는 위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수준이 아니라니까. 아니 포스코 퓨처엠을 53만 원 차익 실현했는데 68만 2천 원이야. 이걸 어떻게 매수 사인을 내나? 결국은 하루 이틀 지나면 100% 깨진다는 거를 36년의 경험치로 아는데, 결국은 이날 깨진 거다. 이날 이렇게 깨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종목 검색기가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깨지면서 탈퇴 신호 나오는데 이렇게 탈퇴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음날 이게 다음날 9만 5천 원 매도 사인 난 다음날 7만 원이 깨졌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57만 5천 원에 매도 사인 나오고 그 다음날 30만 원까지 내려왔나 그래요. 이게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막 한 30% 빠지고 막 그랬어. 정신은 없을 정도로. 예, 마찬가지죠. 153만 9천 원 딱 찍고, 그러나서 이때도 100만 원 공방 있었나? 뭐 하여간 한 방에 다 내려왔죠. 검색해서는 매도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탈퇴 신호가. 방송 중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 요 위에 떠 있던 거 이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은 한두 종목 나오죠. 이때는 거래가 무지하게 터져 버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래 터지고 다 양봉이었으니까. 밀리자마자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매도 신호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종가가 이거예요. 장중 저점은 어마무시하죠. 근데 돌리기나 해서 이날 붕괴되고 그 다음날 붕괴되고, 그 저점을 지금 다 붕괴시키고 있고,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죠. 의구심이 생기죠. 배터리 아저씨 그분 얘기 듣고, 아 이거 진짜 뭐 700만 원간에 편입을 했는데 고점커녕 고점 근처도 못 가고 100만 원도 깨지고 막 밀리니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리의 흐름이 악순환으로 이제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사줄 사람도 없고, 어제도 방송 보니까 어떤 좀 이상한 양반이죠.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물량이 많아져서 밀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들 좀 하지 말아라. 에코프로가 15배 올라올 동안은 공매도가 없었나? 공매도가 없었다 갑자기 공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들 이외에 차익 실현이 더 터지는 거예요. 그 기술적 반발력이 7월 28일 금요일과 8월 31일 월요일 날 나온 거고, 그리고 8월 4일 날 에코프로 HN에서 개별적인 기준에 14%에 포착이 돼서 상한가 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포스코 DX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하나는 에코프로 HN이 그런 개별적이라고 표현드리는 이유가 저 거래 대금이 6천억 분이 안 돼요. 6천억 분이 안 되니까 고점은 넘기더라도 개별적으로 넘길 수 있다. 시가총액 2조짜리가 거래 대금 6천억 안 나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달에 상한가 갈 때가 1조 5천억짜리가 거래되고 1조 터뜨리고 갔는데 얘는 2조가 넘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만 갈 수 있겠다. 편입을 안 해. 매수 신호가 나오면 개별적으로만 보십시오 정도지 안 해요. 그걸 왜 해, 내가. 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요. 유일하게 2차 전지에서 고점을 넘긴 게 이 두 종목뿐이 없어요. 포스코 DX는 여기서 거래가 수반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OMA 20MA 거래를 넘겼다. OMA 20MA 거래를 넘겼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다.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날 25일 날 폭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꼬리가 달려요. 그러니까 폭등이 나오고 꼬리가 달리면 뭐 차익 실현 재편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범위가 갭상승의 흐름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64,000원 잡아드려. 그것까지 넘겼죠. 이게 얼마일 때인데 이게 4만 원대인가 그럴걸요. 5만 원인가 56,000원인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뭐냐면 기억나시죠? 거래대금 1위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1위니까 들어가는 거야. 다른 종목이 1위 거래대금 형성됐다고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1위라고 안 들어가요. 에코프로 4조 터지는 애, 4조 터진 애가 거래대금 1조 터지면서 1위를 했다고 그걸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얘는 계속 1위인 거야 지금. 계속. 3거래일 연속 1위. 처음 봤어. 에코프로가 3거래일 연속 1위 하는 건 봤어요. 걔는 시가총액 10조라도 넘기고 있을 때고 최대 40조까지 올라왔지. 결론은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1위. 종가상으로. 얘는 거래대금 1위에서 4위까지 밀리면서 또 꼬리 달린 거고 얘도 마찬가지 5위에서 1위로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이날 9월 1일 날 또 확장이 된 거예요. 8월 31일 날. 그래서 여기서 전량 책실하는 거예요. 왜? 양봉인데 왜 팔아? 꼬리 달리니까 파는 거지. 꼬리가 달리니까. 예? 요 날에 요 빨간 줄로 땡기는 전날 꼬리가 달려서 판 겁니다.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더 볼 수 있다라고 했고 결국 오늘 더 본 거고. 응? 손익이 뭐 얼마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나쁘지 않잖아. 그리고 뭐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드려요. 거래소 이전 상장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왜 후자야 그게. LNF는 박살인데. 그래도 명분이 일부라도 있다는 거, 2차 전지 바닥 인식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1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거. 얘도 대주주가 65%인가 70%인가 그렇죠. 지분이. 응? 그래서 LNF는 아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거래소 이전 상장이 뭔 호재야. 오른쪽 박스가 저게 그거예요. 뉴스 나오고 박살난 거.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그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도가 그냥 뭐 어디 그냥 동네 꼬맹이들 같아요? 아니라니까. 이게 고점 대비 10% 밀린 거예요. 우린 기준이 명확해.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꼬리 달린 거 다 파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여기서 안 판 사람들이 여기서 안 파신 분이 여기서 10% 밀리면 팔았을까요? 26일 고점일 때? 안 팔았겠지. 그리고 27일 날 두들겨 맞고 반대 매매 혹은 손절. 거래 없이 반등이 나오는데 이걸 바탕을 가지고 반등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오버슈팅이 나온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오버슈팅 왜 나왔어요 얘네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확 줄 그려놨죠. 얘네가 오버슈팅 왜 나와요? 오버슈팅 나오는 거하고 저 고점에 그러면 연출된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질 때 여기는 막 단타쟁이들까지 붙은 거고. 그랬더니 이게 쇼 커버링 때문에 그랬더니 정신 나간 친구들 같은. 쇼 커버링 들어오는 건 일부야. 공매도 나온 게 제한 쪽이란 말이에요. 쇼 커버링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또 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루닛을 24만 원 깨져 손절했어. 23만 원에 다시 산다니까. 공매도 대차 상환했어. 위에서 또 간다니까요. 그리고 걔네 말고도 또 있어. 아니 8조 거래 터질 때 한 명,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매매했습니까? 아니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들어올린 거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일부 있고 시가총액이 10위밖에 있던 애가 시가총액이 4위까지 올라오면서 그 인덱스 펀드의 추정 수급 범위 비중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중을 높이는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상품의 해지에 의해서 델타 해지라는 게 있어요. 델타 해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ELW야 상품이 ELW 100만 원어치 샀어. 그러면 얘는 레버리지가 5배면 500만 원어치를 사놔야 돼요.
그 500만 원어치 사놨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요. 더 사야 됩니다. 비율을 조금씩 더 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5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놨는데 주가 밀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 BM이야 지금 이게 50% 밀리면 어떻게 돼? 나는 100만 원 보증금 주고 그쪽에서는 수수료만 먹기로 하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500만 원어치 대신 사준 건데 50% 밀렸어 이번에. 그럼 어떻게 250만 원 났고 그러면 수수료만 먹기로 했는데 자기도 150만 원 동반 손실을 봐야 돼? 아니죠. 그래서 델타 헤지라 그래서 그 비율만큼 줄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디가 듣도 보도 못해. 근데 이런 얘기는 진짜 명확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쟁이 애들 때문에 희석이 되는 거야. 이거는 녹음 그대로 녹화 그대로 뿌리잖아 제가 무료로. 아 걔도 뿌리는구나 그 친구도. 이거는 누가 들어도 증권사 직원분들도 와서 배워간다니까요. 우리 농담이 아니라 증권사 직원이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 직원, 임원, 지점장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종목 받아서 지점에서 그거를 세일즈 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제 도서가 각 지점에 교육 자료를 쓰이고 그랬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한국경제TV에 지금 신학규 지점장님이신가요? 예? 이름은 이제 그냥 전문가로 하시죠. 삼성증권 지점장님이셨어요. 그분 처음 올 때 그 말씀하셨어. 난 그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지금도 연락 가끔 하시거든요. 대표님 도서로 제가 우리 지점 비치해놓고 공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전 증권사에서 다 썼단 말이에요. 제 교재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공매도 상환하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덱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수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 뭐 엉뚱한 소리 막 뭐 개인이 흥분해서 샀네 그런 헛소리들은 다 집어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상한 애들이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진짜 같잖아. 아니라니까. 저 8조의 거래대금 중에 상당 부분이 뭐 예를 든다면 배터리 아저씨가 7월 말에 저도요 이번에 또 미래에서 펀드 2억을 더 샀어요. 농담이 아니라 거기 수백억이 몰렸다는 내가 그 보도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2억을 넣었더니 그 추종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분들께서 간접투자 상품이잖아요. 펀드 상품. ETF가 수백억이 한 방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 비중이 포스코홀딩스에 뭐 예를 들면 30%, 에코프로에 20%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500억 들어왔다고 치고 얘한테 배적된 게 20%야. 그럼 100억을 사야 돼. 100억을 사야 되는데 윤정두야. 윤정두는 똘똘해. 야 이거 밀리면 사지 내가 바보냐 여기서 사게. 에이 돈 들어왔어 참고 있자. 그랬는데 만약에 이날 오전에 이게 1시 돼서 무너진 거니까 오전에 나 그냥 환매할게요. 물론 규정은 있어요. 환매한다고 해서 뭐 오늘 막 지금 신청했다고 오늘 팔려 그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라고 따집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여기서 샀고 여기서 환매 신청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팔거든요. 대략적으로 요거는 규정을 제가 명확히 또 봐야 돼요. 결론은 나는 샀겠거니 했는데 에이 이거 거품이야. 밀리면 사야지. 여기 오면 사야지. 그래도 편입을 못했어. 근데 주가 날라갔어. 이거 다 고스란히 법적인 책임져야지. 내가 돈 준 거는 나를 대신해서 2차 전지 사달라고 비중에 20% 채운다고 돈 줬는데 안 채워놨어? 너 이거 수익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돈이 들어와서 100억이 들어와서 100억어치 사야 돼. 8조의 거래대금에서도 뺑뺑이 고빈도 거래라고 규정 지은 매수매도. 그게 고빈도 거래예요. 그 명칭은 금융당국이 만든 명칭이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2012년 당시 기준으로 1초에 7번 부딪혀요. 알고리즘 매매를 넣어놓으면 1초에 7번 부딪혔어요. 그 기술력이 뛰어나서 동남아로 우리가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코스콤에서. 지금은 더 빨라졌겠죠. 그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8조가 터지지 개인들이 손으로 누르고 기관이 손으로 눌러서 8조가 터집니까? 결론은 그 자금이 위로 사서 여기서 샀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샀는데 환매가 안 나와. 돈 돌려주세요. 나 손절하고 나갈래요.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안 나와. 그럼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밀리면 예를 들면 손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규정. 우리가 편입하고 20% 이상 밀리면 손절하겠습니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에코프로 비하면 벌써 규정보다 더 깨져 있고. 그러면 로스컷을 하고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또 외국 기관의 매도처럼 보이겠죠. 그래 놓고 거기서
환매가 없잖아. 그럼 다시 사. 더 밑에서든 더 위에서든. 그런 흐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고, 돈이 몰려 들어올 때는 계속 위로 사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안 사놓으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그래도 나 오늘은 좀 천천히 사야지 했더니 옆에 ETF에 돈이 이빠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걔가 막 사버려. 그럼 난 더 높은 가격에서 했는데, 에이, 나도 빨리 사야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다 묶인, 싹 다 형성이 된 거야. 거기에 매매가 난 좀 뛰어나, 내가 뭐 200억, 300억 정도를 부티크로 운영해, 혹은 일명 자문사나 이런 데서 소액 펀드에서 운영을 해. 그럼 그거 단타치로 들어오는 물량도 있단 말이에요. 시세상 걸어놓고. 그런 흐름들의 그런 거래대금에 오버슈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상환 일부, 그게 시세에 미친 영향, 그거의 일부, 인덱스 상품에서의 비중이 높아져서의 일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액티브 펀드에서 매수해서 일부, 그리고 ETF 상품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자금 집행에 대해서 일부, 이런 게 다 겹쳐진 거. 거기에 개인들 흥분, 또 한쪽에서는 야, 이런 거 왜 사? 이런 거 왜 사는 애들이 이런 수익을 10원도 못 낸 애들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못 하니까. 여기서 샀다가 거래 없이 밀리면 이런 데 팔면 되는 거지. 손절하면 되는 거지. 늦게 들어간 물량은. 엄청난 수익이잖아. 수익을 못 내는 애들이고. 또 한 부류는 무조건 몰빵하래잖아요. 지금도 몰빵하래잖아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네. 뭐 금융당국이 잘못하고 있네. 왜 에코프로에 시가총액 1위, 2위짜리에 신용을 막아놓고 있냐. 풀어버려라 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의 쏠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게 이제 거래가 반등이 나와도 거래가 안 실린 반등. 오늘 가격 반발력 나왔어도 거래가 실렸어요?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해요? 거래량이 실렸네 안 실렸네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망청이 떴죠. 정확히 망청이 떴습니다. 망청이 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 망치는 변동성 자체가, 특히 몸통의 크기가 여타 평균 몸통보다 작죠. 꼬리까지 포함해도 그렇게 뛰어난 몸통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윤정도 도소자료 캔들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이 망청 하나 가지고 1시간을 교육을 해요. 망청 하나 가지고 1시간을 교육을 하는데 왜 이게 뜨면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이걸 망치라고 윤정도 인정을 안 하는지. 망치는 망치인데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 자체가 안 된다. 거래대금이 없는 애가 무슨 신뢰도가 있냐. 거래대금이 없다는 거는 캔들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캔들 크기가 작다라는 거는 여기서 보는 캔들 크기가 여기서 보는 캔들 크기가 완전히 작죠. 캔들 크기가 작다라는 건 신뢰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래대금으로 돌릴 때는 무조건 두들겨 맞게 돼 있습니다. 한참 예제로 보여드렸던 내용들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먹통이 돼버렸네 이게. PPT로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그런 종목군들, 시젠, 신풍제약 다 보시면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오고, 또 시장에서 뭐 이런 템버거가 뭐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2016년도에 한미 약품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시가총액 5천억짜리를 2조로 만든, 시가총액 5천억짜리를 2조로 1년 만에. 주가로 얘기 안 합니다. 주가로 얘기하면 그게 시가총액에 와닿지 않잖아. 5천억짜리를 2조를 만든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은 쉬운 얘기지만 그때는 유동성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5천억짜리를 2조 만든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2조짜리를 1조로 만드는데 순식간이에요. 그러나서 이 1조짜리를 5개월 만에 6조로 만듭니다. 1조짜리를 5개월 만에 6조. 지금의 흐름이 아닌데도, 2016년인데도. 그러나서 그 6조를 만들었던 애가 힐러리 당시 대통령 후보, 승기를 잡고 있었죠. 니들 이따구로 하면은 오바마 케어 확 깨버릴 수 있어. 오바마 케어 하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니들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도 많이 나면서 공급이 딸린다고, 공급해줄 여력이 좀 딸린다고 약가까지 올려버려? 이것들이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자금이 고갈되잖아요. 지원되는 자금이. 그래가지고 미국 쪽의 바이오랠리가 그때 꺾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릴리처럼 비이성적으로 오른 건 아니고 뭐 이렇게 1조가 6조 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랬다가는 걔네들은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세잖아요. 뭐 랠리가 나왔던 수준에서 그것이 이제 움츠러들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1조에서 6조 만들던 한미약품이 한 방에 6조에서 3조가 됩니다. 2주 만에. 근데 돈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도 3조짜리를 3달 만에 9조로 만들어요. 그럼 결국 5천억짜리를 9조 만든 거예요. 20배야. 5천억짜리 20배는 거예요. 20배. 금양 2천억짜리 10조를 넘긴 거예요. 근데 그 흑폭풍은 어떻게 됐어요? 한미 약품 지금 시가총액 얼마야? 1조 간 넘기나요? 좀 더 높나? 어찌됐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돼. 그래서 에코프로 마지막에 저 정점 찍고도 미련 못 버리시는 분들께는 에코프로의 8월 말의 효과까지는 있으니 살아있으니 그렇다면 꼭 보시겠다면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래가 가장 크게 터져 있는 포스코 DX를 들어간 거죠. 일부의 수급도 들어와 있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아예 악을 쓰고 매도하세요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단 말이야. 가급적이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제 경험칙상은 또 안 걸려요. 몇 천억을 해먹었잖아. 지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시비를 쥐고 있던 쪽의 흐름이. 그러니까 시비 800만 주 행사였거든요. 원통형 배터리를 세일즈 할 때 그 배터리 아저씨가 나와갖고 원통형 배터리를 세일즈 할 때 그 돈 내고 방송 나오는 거거든. 그때 나와서 세일즈하고 7월 23, 24일 날 원통형 배터리 공시 나오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 2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이전 상장이 포스코 DX에는 호재고 LNF에는 악재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가 그냥 이슈일 뿐이지 그것이 호재라고 해서 상한가 간다는 건 그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개인들 소액 개인들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틀을 걔네가 만원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3천억 원대 시가총액을 2번 상한가니까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만든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2차 전지가 랠리가 나온 거야. 금양은 2차 전지 업체가 아니야. 얘는 지금도 공장도 없어요. 몽골에 MOU 체결했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차로 한참을 간대요. 그러면 거기가 진짜 저장량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거기에 숙소 짓고 뭐하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할 거야 그 금액은? 그리고 흐지부지 되겠지. 근데 원체 그 800만 주 5천 원 미만짜리를 만약에라도 5만 원에 다 팔아먹었다면 20만 원까지 갔잖아. 19만 원. 그럼 5만 원에 팔아먹었다면 4천억을 해먹은 거예요. 그럼 4천억의 자금을 해먹은 게 누굴까? 그런 거 안 밝혀진단 말이야. HLB 시가총액 2019년대 코스닥 1위까지 올라오고 아마 한 10조 했을걸요 그때. 대주주 지분이 10%가 안 되죠. 왜? 바이오주들이 대주 지분이 10%가 안 나와요. 다 상당 부분이. 왜 그럴까요? 처음에 2천만 주짜리로 상장을 했는데 전화 물량이 이런 금양처럼 막 튀어나오다 보니 1억 주가 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천만 주일 때 1,000만 주 갖고 있어서 50% 지분 갖고 있다가 단 한 주도 안 팔았는데 1억 주가 돼가지고 1,000만 주니까 10%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바보냐 그 대표에서가 아니라니까. 전환사채 발행하고 BW 발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권리를 자기도 챙겨요. 응? 불법하고 편법하고 약간 줄을 타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억 안 나세요? 네트로렌트 같은 응? 그런 종목 인위적으로 연기금의 자금까지 들어와서 주가를 말도 안 되게 땡기다가 백화수호 가짜다 해가지고 점한가가 5번인가 나오죠. 개인들 다 죽여놨죠. 근데 그거를 불과 1, 2년 전에 2년 전인가요?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청문회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법관으로 올라가셔야 된 분의 여자분에 대해 존함은 까먹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도 법조인인데 그분이 갖고 있는 거야. 상장 전부터. 그래가지고 상장 전부터 갖고 있고 그 상장 수익을 내고 법조인인데 그러나서 그 종목이 연기금이 한 3, 4% 들어와서 주가 땡기고 첫 번째 문제 불거져서 하한가 맞은 날 그 다음날 희한하게 점한가가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보합으로 출발하면서 메릴린치가 5%를 사재 끼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에 연기금은 다 팔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점 한가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한가 맞고 점 한가를 맞는데 그 이후에 그게 2015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불과 2년 전인가에 대법관 청문회 때 그 얘기가 일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지. 그냥 뭐 불법적인 수익 아니에요.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이 스토리를 아시겠냐고. 금양이나 이런 애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 근데 원체 규모가 크니까 금감원이 잡을 줄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렇게 크게 해먹는 애들은 안 잡혀. 신라젠처럼 잡히는 경우가 드물어요. 6천 원짜리 15만 원 만들고 시가총액 10조까지 만드는 애. 어? 생각해보세요. 시가총액 15조까지 올라갔는데 6천 원짜리가. 대주주 지분이 10%예요. 어? 전환물량 얼마나 발행을 했으면. 근데 결론은 그 종목이 10,000원까지 내려올 동안에 15만 원 가는 종목이 15,000원이라고 칩시다. 15,000원 내려와 있으면은 자기가 위에서 조금만 뭐 현금 확보했다면 10조짜리에서 10%만 팔았으면 1조 아닙니까? 15,000원 돼 있으면 통으로 다 사던데 단 한 주도 안 사죠, 지들은. 결론적으로 LG화학도 2차 전지에 포함이 됐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띄어내서 2차 전지의 설정 범위는 좀 제한적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만 띄어내고 나서도 양극재에서 매출이 실적이 크게 나와서 2차 전지로도 또 해석을 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2.84%를 갖고 있다 보니 2차 전지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번 랠리에서는 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가 이번 랠리에서는 빠져 있었죠. 비이성적인 랠리다 보니. 근데 작년 하반기에는 그들이 주력주였어요 또. 근데 지금은 펀더멘탈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2차 전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LG화학의 기준도.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지금 기준에 2차 전지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일부터 이런 수익을 마무리를 했고, 주력은 사실 포스코 퓨처엠으로 설정해놨고, 에코프로는 제한적으로 들어갔죠. 사실 82만 원 찍을 때 거기까지 굉장히 강력한 수익을 냈고, 그 82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거, 150만 원 가는 거, 고수익의 수익은 제한적으로 냈어요. 제한적으로. 그리고 82만 원에서 40만 원 깨져 내려올 때도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안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에 4월 중순 이후에는 포스코 그룹주에 집중을 했고, 4월 19일, 20일 날 포스코 그룹주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하고, 그것의 정리를 7월 24, 25, 26일 날 다 했고, 그리고 뭐 다 정리한 이후에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한 고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마지막 랠리에 2차 전지가 왜 올랐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가 왜 올랐어요? 지금 이제부터 슬슬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아,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2020년도의 대선 그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는 2020년 1월부터, 특히 이제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전후 수준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그것이 정책이 바뀌겠구나라고 설정이 되면서 친환경. 결국 뭐예요? 테슬라도 포함되는 거죠. 2차 전지의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연 단위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로 전환된 거는 2020년이 처음입니다. 92년부터 시작해서 연 단위로 흑자 전환된 게, 그래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고, IPO를. 적자면은 IPO 흥행 못해요. 적자인 회사에 돈 갖다 주면은 나중에 문제되면 배임으로 다 끌려가게. 결론적으로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런 내용을 꼭 인지를 하시고 아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완성차가, 전기차가 못 가는데 이제 와서 보조금 얘기 나오잖아요. 유럽은 이미 보조금 다 끊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19 때 지원했던 보조금 자체를 긴축을 하면서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아, 보조금 안 줘도 돼. 이제는 경기가 살아났는데 왜? 그리고 왜 전기차에만 줘야 돼? 미국의 정책 자체가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는 게 친환경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
그리고 전통제약, 방산, 응? 이런 쪽이라면은 민주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제약이 아니라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IT. 그러다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정서를 발휘하고 부시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바로 교토 정서 파기하고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설정하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환경청에서 석탄업체들 이런 쪽에 환경세를 크게 부과해서 그것에 반발하는 16개의 공화당 지지를 하는 주와 2개 석탄업체가 어떻게 해요? 소송을 걸어서 행정소송 작년에 승소를 하죠. 과도한 환경세를 부과했다라고. 그것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깨버리고 그다음 취임식도 하기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 탄소 배출권. 그게 다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정책에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런 내용까지도 알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거는 오늘 너무 녹화가 길었으니까 다음 주에라도 한번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그 PPT를 완성을 하려는데 지금까지도 조금 미흡하게 완성이 돼서 그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 또 종목군들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료 전문가 중에서는 유료 전문가라고 표현합니다. 유료 전문가 중에서는 가장 근거 있는 얘기만 하는 윤정도와 함께 하셔서 수익 내시고 특히 이 강연에는 이제 자리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HTS 버전 받으셔야 되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HTS 버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러한 조건 매매를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 매매 걸어 놓으시고 야 밀리면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해줘 라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 그걸. 아시겠어요? 교육은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교육 자체를 증권사 임직원분들 소양 교육이 아닌 파생 기술적 분석을 아니 외부에서 왜 부르겠어 그분들이. 그걸 들어간 사람 윤정뿐이 없고요. 이게 지금 쿠팡이나 티몬에도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티몬에 9시간짜리 110만 원 교육이에요 이게. 예? 5강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45강입니다. 45시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USB가 있어요. 그 USB의 기준은 여기는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받으신 기준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서양식 패턴 분석까지 넣어놨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서양식 패턴 분석 굉장히 휘황찬란하거든요. 근데 그 휘황찬란한 거 후행성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가장 중요시한 게 거래량, 그리고 보조지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기본적 분석도 여기 다 해놨어요. 다우 이론부터 해서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경제 분석부터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걸 다 생략한 거예요. 그거 다 뭐 배우실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게 2015년도에 만든 16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리고 2022년 25시간으로 압축해 놓은 거. 25시간으로. 별거 없어요. 캔들 10강, 이동평균선 8강, 7강인가요? 그리고 나서 8강이 거래대금입니다. 그게 세 개가 기초가 돼서 보조지표가 나오는 거죠. 보조지표가 그냥 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반기에 4시간의 거래대금의 교육. 이게 실전이니까. 하반기에 7시간의 교육. 한 방에. 일요일날 하루에 7시간 다 해버렸죠, 그냥. 24시간도 할 수 있어. 근데 체력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이젠 체력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제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무한 신뢰를 가지고 가셔서
무한실내 하셔야지. 수익을 가져가시거나 전화 주십시오.